안녕하십니까. 기운디 애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참포도나무 병원 신경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홍성규라고 합니다. 저는 두통, 편두통, 어지러움, 자율신경 실조증, 또 뇌경색, 치매, 파킨슨병 등을 진료를 하고 있고요. 진료한 지는 현재 신경과로 지낸 지는 한 25년 정도 됩니다. 어, 필요하신 분들은 저를 찾아주시면 친절히 진료를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겨울철이 되었으니까 이 찬바람이 불면 뇌경색이 발생할 위험성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뇌경색에 대해서 여러분께 강의를 해드릴 거고요. 특히 이 뇌경색 중에서도 증상으로 보는 뇌경고 신호라고 해서 뇌경색의 증상 위주로 여러분께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전문적이고 딱딱하고 어려운 내용들은 좀 뺄 거고요. 이 어떤 증상들이 뇌경색의 증상들인지 또 요런 증상들은 뭐 때문에 생기는 건지 이런 것들을 설명을 드릴 테니까 잘 듣고 필요한 것들 있으시면 언제든지 질문창에 질문 남겨주시면 제가 조금 있다가 여러분께 답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뇌경색은 왜 겨울철에 더 위험할까요? 이것은 날씨가 추워지게 되면 우리 몸에선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 혈관을 수축시키고 이 수축된 혈관 때문에 우리 혈압이 상승을 하게 됩니다. 평상시에 일반적으로 그 정상적인 혈관을 가지신 분들은 큰 상관은 없지만 뇌혈관이 좁아지거나 아니면 뇌혈관이 막혀 있던 분들 같은 경우는 날씨가 추워져서 혈관이 좁아지게 되면 가뜩이나 좁은 혈관이 더 수축하면서 뇌경색이라는 게 생길 수가 있고요. 또 좁아진 혈관 때문에 혈압이 높아지면서 피가 터지게 되는 뇌출혈도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날씨가 추워지게 되면 우리 몸에 있는 혈액의 점도가 증가가 됩니다. 이 혈액의 점도가 증가가 되면 혈액이 끈적끈적해지면서 혈전이라고 하는 피떡이 생기기가 쉽습니다. 혈관 안에 피떡이 잘 생기게 된다면 이 혈관에 돌아다니는 혈전, 이 피떡이 돌아다니다가 좁아져 있는 혈관에 가서 막힌다든지 아니면 점점 좁아지는 혈관을 따라서 커다란 혈전이 들어가다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해서 혈관을 막아서 뇌경색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겨울은 뇌경색 발생 위험이 높아지는 계절이기 때문에 특별히 더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럼 뇌졸중이란 무엇일까요? 뇌졸중은 다른 말로 중풍이라고 흔하게 예전에 말을 많이 했었는데요. 이 뇌졸중은 우리 뇌혈관에서 생기는 질환들을 총칭해서 말을 합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뇌경색. 이것은 뇌 속에 있는 혈관이 막혀서 뇌세포가 죽어버리는 걸 뇌경색이라고 하고, 뇌출혈은 뇌혈관이 터져서 피가 새어나온 걸 뇌출혈이라고 합니다. 이 뇌졸중 중에 그 뇌경색이 85%로 다수를 차지를 하고 있고요. 연세가 드시면서 생기는 한쪽의 마비라든지 말이 어눌해지는 이런 증상들은 주로 뇌경색으로 인해 발생을 잘 합니다. 그래서 여기 그림 보시면 뇌경색은 혈관이 막히면서 뇌가 죽는 것, 그다음에 뇌출혈은 피가 터지면서 새어나와서 뇌에 영향을 미쳐 생기는 증상입니다. 겉에서 보기에는 이게 뇌경색인지 뇌출혈인지 가끔 가다가는 증상만 봐서는 뇌종양인지도 알 수가 없지만 이 검사를 통해서 뇌경색인지 뇌출혈인지 저희가 판단을 할 거고요. 이 뇌경색과 뇌출혈은 하나는 막힌 거고 하나는 터진 거기 때문에 이 치료가 정반대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혼자서 이것 뇌경색이겠다, 뇌출혈이겠다 판단하지 마시고 병원에 꼭 오셔서 진단을 받고 적절한 치료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한국의 뇌경색 발생 현황을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뇌졸중은 한국인의 사망 원인 중에 주요 순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뇌경색이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 85%, 한 5명 중 한 4명 정도로 굉장히 많습니다.
2021년도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는 10만 8,950건이 뇌졸중으로 발생을 했고, 이건 뭐 분당으로 따져보면 5분당 1명씩 발생할 정도로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뇌경색 같은 경우는 재발률도 많이 높아서요. 한번 발생한 분들에서 20% 내외에서 재발이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뇌경색 자체 사망률 자체는 뇌출혈보다는 낮지만 가장 흔한 유형 85%나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 사망이나 아니면 장애 발생의 주요 원인이 됩니다. 7.9%에서는 30일 이내, 한 달 이내에 사망한다는 보고가 있고요. 약 20% 정도에서는 1년 이내 사망률이 있다라는 보고들도 있습니다. 또한 이 뇌경색 같은 경우는 단일 질환으로서는 국내 성인에게서 가장 많은 영구적인 장애를 남기는 질환입니다. 그래서 연간 장애 발생률이 한 28% 정도 나옵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뇌경색에 대한 후유증을 앓고 계십니다. 뇌경색은 보통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나눕니다. 하나는 커다란 혈관이 막히면서 생기는 뇌혈전증으로 인한 뇌경색입니다. 이것 같은 경우는 목이라든지 뇌 안에 있는 커다란 혈관, 앞으로 가는 혈관, 옆으로 가는 혈관, 뒤에서 올라온 혈관 같은 커다란 혈관이 동맥경화 같은 걸로 점차 좁아지게 되어서 뇌 혈관 자체가 막히면서 생기는 뇌경색이 되겠습니다. 좀 커다란 뇌에 손상이 오게 되고 이로 인한 큰 증상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뇌색전증으로 인한 뇌경색입니다. 이거는 혈전이라는 게 생성이 돼서 몸 안에서 돌아다니다가 어떤 뇌 한 곳에 혈관을 막으면서 생기는 뇌경색이 되겠습니다. 보통은 심장의 심근경색이나 아니면 판막 질환, 그다음에 심방세동 같은 문제가 생기면서 심장 안에서 혈전이 생기면서 뇌경색이 되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 이외에 목혈관, 경동맥이라고 하죠. 이 경동맥이 좁아지다가 거기에 혈전이 생기고 이 혈전이 떨어져 나오면서 뇌를 돌아다니다가 뇌 혈관을 막으면서 생깁니다. 이런 경우들은 피떡 자체가 크기 때문에 가장 심각한 뇌경색을 발생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작은 혈관이 막히면서 생기는 열공성 뇌경색이 되겠습니다. 이 열공성 뇌경색은 뇌 속에 아주 작은 혈관들이 무수히 많은 혈관들이 있는데 우리 뇌 속에는 그 작은 혈관이 주로 고혈압 등에 의해서 혈관이 변성이 일어나고 이 혈관이 좁아지게 되면서 막힙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이 열공성 뇌경색은 아주 작은 뇌경색으로 발생을 하지만 그래서 증상이 없이 넘어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뇌 안에서 특정 부분들, 우리 증상을 크게 일으키는 부분들에는 아주 작은 뇌경색이라고 하더라도 증상으로는 크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뇌경색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꼭 이야기하는 게 주요 위험 인자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뇌경색의 원인은 아까 전에 말씀드린 큰 혈관이라든지 피의 색전, 피떡이라든지 그다음에 작은 혈관들을 얘기를 하지만 이런 증상들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 인자를 조절함으로써 우리가 뇌경색을 예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주요 위험 인자들을 항상 판단을 하고 파악을 해서 이걸 조절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이 주요 위험 인자 같은 경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고칠 수 없는 것과 그다음에 고칠 수 있는 위험 인자를 나눌 수가 있어요. 고칠 수 없는 위험 인자 같은 경우는 나이가 되겠습니다. 보통 55세 이상이 되면 뇌경색의 발생 위험도가 높아집니다. 그리고 여성보다는 남성에서 뇌경색의 발생 빈도가 높은 걸로 되어 있고 그리고 가족 중에 뇌졸중이 있다고 하면 뇌경색이 발생할 위험성이 높아집니다. 또한 본인이 과거에 뇌경색이나 뇌출혈 같은 뇌졸중의 과거력을 가지고 있을 때 뇌졸중의 위험도가 높아집니다. 하지만 이 고칠 수 없는 위험 인자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알고 있고 그다음에 조심하고 생각을 해야겠지만 이 부분은 고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건드릴 수가 없고요. 그래서 고칠 수 있는 위험 인자를 조절함으로써 뇌경색의 발생 빈도를 낮출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고칠 수 있는 부분은 첫 번째로는 고혈압이 있겠습니다. 이게 뇌졸중의 위험성 중에서 가장 높은데요. 보통 고혈압이 없는 분들에 비해서 4배에서 5배 정도
뇌졸중의 위험성이 높아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혈압 있는 분들은 약을 먹으라고 하는데 약 한 번 먹으면 평생 먹어야 되니까 먹지 말아야지. 약 먹으면 뭔가 안 좋을 거야라는 생각을 가지고서 약을 안 드시게 되는데 약을 안 먹고 버티시면 이렇게 뇌졸중의 위험도가 많이 높아지기 때문에 차라리 약을 먼저 먹고 혈압이 어느 정도 조절이 되시고 그러면서 뭐 식이 습관이라든지 운동을 한다든지 체중을 감량을 해서 혈압이 낮아지면 그때 한번 중단을 해보고 그리고 나서도 혈압이 높다라고 하면 계속 혈압약을 복용하시는 게 내 몸을 위해서는 훨씬 더 좋습니다. 두 번째로는 고칠 수 있는 위험인자 중엔 당뇨병이 있습니다. 이 당뇨병 같은 경우는 없는 분들을 위해서 2배에서 3배 정도 발생 위험성을 높이는 걸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심장에서 발생하는 심방세동 같은 경우는 없는 분들에 비해서 5배 정도 높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담배 같은 경우가 이제 저희가 일상 생활 습관에서 나올 수 있는 위험인자인데 요즘 외래에서 보면 담배 피십니까? 물어보면 담배는 안 피는데 전자담배를 피고 있습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아직까지 의학적으로는 이 일반 담배와 전자담배의 위험성이 전자담배가 일반 담배보다 위험성이 더 낮다라는 보고는 없어서 전자담배도 현재로서는 뇌졸중의 위험성을 높이는 걸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고지혈증, 경동맥 협착증, 과음, 비만, 운동 부족 같은 이러한 일상생활 습관이나 다른 이상들을 조절하시는 것이 뇌졸중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말씀드릴 거는 일반적인 뇌경색 말고요. 미니 뇌졸중이라고 불리는 일과성 허혈 발작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미니 뇌졸중, 일과성 허혈 발작은 뇌혈관이 잠시 막혔다가 뇌세포는 죽이지 않고 다시 혈관이 재개통되면서 증상이 좋아지는 경우를 말을 하는데요. 이런 경우는 보통 정의상으로는 24시간 이내에 증상이 완전히 사라진 경우, 그리고 뇌 MRI상 이상이 없을 때 우리가 일과성 뇌허혈 발작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24시간 정도까지 가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일반적으로는 몇 분에서 한두 시간 정도까지 지속이 되다가 증상이 좋아집니다. 하지만 이 미니 뇌졸중 같은 경우도 저희 의사 입장에서 보면 일반적인 뇌경색, 그러니까 뇌세포가 죽은 것과 이 미니 뇌졸중, 피가 다시 뚫리면서 뇌세포가 죽지 않은 거의 위험도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내가 증상이 좋아졌다 하더라도 병원에 오셔서 반드시 검사를 하시고 치료를 받는 게 앞으로의 뇌경색 재발에 훨씬 더 도움이 되겠습니다. 요번에 거는 좀 카다실이라고 우리 뇌경색도 유전이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흔하지는 않지만 이 카다실이라고 하는 거는 유전자의 돌원변이로 인해서 뇌혈관이 서서히 손상되어서 반복적으로 뇌경색이 발생을 하고 편두통이 자주 있고요.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날수록 인지 기능이 저하되는 치매 증상을 유발을 하게 됩니다. 이 카다실이라고 하는 유전성 뇌경색 같은 경우는 상염색체 우성 유전이라고 해서 나에게 있는 유전자 중에 한 개만 우리 자녀에게 내려가는데 그 한 개만 내려가더라도 이것이 이 카다실이라는 병을 유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 중에 한 명이 카다실이라고 하면 자녀가 물려받을 확률은 50% 정도 되고요. 내가 만약에 이 카다실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나뿐만이 아니라 나의 형제, 자매, 그리고 부모님, 그다음에 자녀들에게서도 뇌경색이 자주 생기고 뇌경색이 자주 있는 분들 이런 유전자가 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병원에 오셔서 머리 MRI를 찍으셨을 때 요 밑에 보신 사진처럼 여기처럼 머리 MRI 안에서 하얗게 변한 뇌 백질 변성 양상이 심하게 보일 때 우리가 카다실을 의심해 볼 수가 있고요. 이 카다실 같은 경우는 피 검사를 통해서 이러한 유전자 변형이 있는지 확인을 하면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뇌경색 진단을 위한 검사로는 저희들이 뇌 CT와 MRI가 있습니다. CT 같은 경우는 뇌 출혈, 피가 터진 거를 진단을 하고요. 뇌 MRI를 통해서는 일반적으로 뇌경색을 진단을 하게 됩니다. 이 뇌 MRI 같은 경우에서도 종류가 그 안에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뇌 MRI에서도 뇌 출혈을 어느 정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 일반적인 뇌 MRI 말고요.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뇌 안에
그래서 디퓨전 MRI라고 그래서 증상 발생한 지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이내에 생긴 급성기 뇌경색이나 아주 조그만 뇌경색 같은 경우를 확인할 수 있는 디퓨전 MRI를 시행을 하고 있고, 그 이외에 뇌경색이 진단이 되거나 아니면 뇌경색 증상이 있었던 분들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 말씀드린 커다란 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혀 생기는 뇌경색을 확인하기 위해서 뇌 MRA라고 해서 뇌혈관을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뇌경색이 진단이 됐으면 그 뇌경색의 원인을 찾기 위해서 심전도라든지 심장의 색전증 같은 심방세동 같은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심장 초음파, 그 이외에 당뇨, 고지혈증 같은 것들을 확인하기 위한 혈액 검사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제부터가 제가 오늘 제일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데, 어떤 때 우리가 뇌경색을 의심할 수 있을까입니다. 제가 오늘 포인트로 잡은 건 이제 갑작입니다. 이 갑자기라는 게 제일 중요한데요. 뇌경색은 우리가 자고 일어났더니 갑자기 내가 팔다리가 마비가 돼 있더라. 아니면 걷는 중에 갑자기 어지러워서 쓰러졌다. 또는 밥 먹던 도중에 갑자기 침을 흘리거나 쓰러졌다. 운동하다가 갑자기 어지러웠다. 비틀거렸다. 이런 증상들을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래서 이제 어떤 때는 내가 3시에 쓰러졌어요 라고 환자분들이 말씀하시거나 보호자분들이 말씀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어떤 분들은 정확히는 모르는데 한 3, 4일 전쯤에 생긴 것 같아요 라고 특정 시기를 추정을 해서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증상이 굉장히 심하거나 의식이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보호자분들이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지난주에 전화를 했을 때 어머님 괜찮으셨는데 오늘 전화했더니 통화하는데 이상해요 라고, 우리가 어떤 시기를 특정 지을 수 있는 것들이 뇌경색의 일반적인 증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갑자기 어떤 때를 특정 지어서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 때 뇌경색을 생각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들은 항상 생각을 하시고, 이 갑자기라는 이 키워드를 생각을 하셔서 이렇게 갑자기 어떤 증상이 생기시면 저희들에게 꼭 오셔서 뇌경색에 대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랄게요. 뇌경색에 대한 증상들에 대해서 이제부터 말씀을 좀 드릴 건데, 우리 뇌는 이렇게 여러 가지 부위로 나눠져 있습니다. 전두엽, 두정엽, 측두엽, 후두엽, 소뇌,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고, 각각의 부위에 따라서 우리가 따로따로 증상들을 아니면 우리가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후두엽 같은 경우는 우리 보는 거랑 관련이 있고요. 이 소뇌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지러움이나 균형 감각 같은 거랑 관련이 있어요. 그리고 이 뇌간, 뇌 속에 있는 쪽에서는 발음이라든지 삼키는 거라든지 관련이 있습니다. 또 여기 보시면 이런 운동 영역이라는 것에서도 보면 우리 얼굴을 담당하는 부분, 손을 담당하는 부분, 다리를 담당하는 부분, 이렇게 따로따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증상들이 뇌의 문제 때문에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제가 뇌경색이 나오는 흔한 증상들부터 좀 드문 증상들까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시고, 이런 증상들이 갑자기 생기거나 어떤 특정 시기에 생겼다라고 하면 뇌경색을 의심을 하시고 꼭 미루지 마시고 오시기 바랄게요. 제일 흔한 거 첫 번째는 우리 편측 마비입니다. 한쪽 팔다리가 힘이 빠지거나 아니면 얼굴에 힘이 빠지는 증상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보통 뇌경색이 오게 되면 편측 마비라고 해서 오른쪽이면 오른쪽 팔다리, 왼쪽이면 왼쪽 팔다리로 뇌경색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같은 쪽으로 마비가 오게 되면 나 뇌에 뭐가 문제가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병원에 찾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구음 장애라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말이 어눌해진 경우들을 우리가 구음 장애라고 얘기하는데, 이 구음 장애와 동반해서는 삼키는 게 좀 힘들어지는 경우들이 생기기도 하고요. 얼굴 한쪽이 틀어지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실어증이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구음 장애랑은 조금 달라요. 우리가 말이 잘 안 돼요 라고 오시는데, 이걸 저희가 두 개로 나누는데, 제가 말할 때 말이 이런 식으로 말이 잘 안 나오시나요? 아니면 말이 잘 안 되거나 이상한 말을 하시나요? 라고 물어보여요. 이제 실어증 같은 경우는 크게 두 개로 말씀을 드리는데, 내가 말을 직접적으로 할 수가 없는 경우들이 있어요. 얘기를 들으면 다 알아듣고 말을 하려고 그러는데 말이 안 나오는 경우. 이런 것들이 이제 운동성 실어증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들었을 때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말은 혼자서 잘해요. 혼잣말을 막 잘하시고 이상한 말을 막 계속 하시는데 나랑 대화를 하시면 이상하게 대화가 안 돼요. 이런 경우들은 우리가 실어증이라고 얘기를 하고 우리가 눈에 띄게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뇌경색 증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이제 운동 마비. 마비라고 보통 얘기를 하시면 우리가 팔다리 힘이 빠지는 걸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거 말고 반신의 감각이 떨어지는 것들이 있어요. 이거는 한쪽 팔 다리로 감각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감각이 둔해지거나 이상한 느낌이 들거나 저리는 느낌이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럴 때도 이건 뇌경색의 증상이 되겠습니다. 그 이외에 보행장애 운동실조라고 그래서 보통 이제 걸을 때 술 취한 것 같아요. 그래서 비틀비틀 거리거나 아니면 걸어가면서 한쪽으로 자꾸 치우치는 이런 보행장애가 있으면 뇌경색의 증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이외에 또 나타날 수 있는 뇌경색 증상들은 갑작스럽게 극심한 두통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뇌출혈보다는 덜하지만 뇌경색에서도 뇌의 커다란 부분이 뇌경색이 오게 되면 이런 심한 두통을 호소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이외에 시야장애라고 한쪽이 잘 안 보이는 경우예요. 이렇게 보고 있는데 오른쪽에 뭔가 안개가 낀 것 같다, 커튼 쳐진 것 같다, 아니면 잘 안 보인다라고 호소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아니면 걸어가는데 자꾸 한쪽이 어디에 자꾸 부딪힌다라고 해요. 이럴 때 보시면 한쪽 눈으로 봐도 오른쪽 눈이나 왼쪽 눈으로 봐도 한쪽이 잘 안 보입니다. 이럴 때를 우리가 시야장애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런 경우는 후두부 쪽에 뇌경색이 왔을 때 이런 증상들을 호소하시게 됩니다. 그 이외에 이제 복시라고 그래서 물건이 두 개로 겹쳐 보여요. 뿌옇다, 겹쳐 보인다, 초점이 잘 안 맞는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경우들은 우리 뇌 안에서 그 눈을 움직이는 신경과 관련된 중뇌라든지 간뇌 쪽에 뇌경색이 조그맣게 오게 되면 이런 복시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연하곤란이라고 뭔가 물을 먹거나 식사를 하실 때 잘 못 삼키거나 입에 물고 있거나 아니면 기침이 자꾸 발생하는 증상들이 갑자기 생기시면 이것도 뇌경색의 증상이 되겠습니다. 그 이외에 어지럼증이 또 있습니다. 세상에 뭐 빙글빙글 심하게 도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렇지 않고 그냥 띵하다, 멍하다라고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석증 같은 경우는 이제 뇌랑 관련은 없지만 이 뇌, 특히나 손에 뇌경색이 오시게 되면 이런 어지럼증 증상으로도 나타날 수가 있으니까 이것도 꼭 확인해 보시도록 할게요. 그리고 드물지만 중요한 뇌경색 증상들이 있습니다. 의식이 갑자기 처지거나 횡설수설하거나 아니면 자꾸 자면서 깨워도 잠깐 깼다가 다시 자거나 깼다가 다시 주무시거나 이렇게 잠이 많아지는 증상들도 뇌경색의 증상이 되겠습니다. 그 이외에 갑자기 치매 증상이 생기셨어요. 기억력이 떨어졌어요. 어디가 어딘지 몰라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건 좀 굉장히 드문데 갑자기 특별한 상황이 아닌데도 막 웃거나 막 울거나 하는 증상들이 생기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게 뭐 우울증이나 조울증 같은 증상 때문에 생기기도 하지만 뇌의 특정 부분이 망가지시게 되면 이런 증상이 생기기도 해서 갑작스러운 감정 조절이 안 되는 증상이 생기시면 병원에 꼭 내원해 주시기 바랄게요. 그다음에 요건 이제 편측 무시라는 증상이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오른쪽 대뇌가 많이 망가졌을 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오른쪽 대뇌가 망가지고 왼쪽 팔다리가 마비가 오시는 분들이 말씀도 잘하세요.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처럼 팔다리 들지도 못하고 누워 계시는데 어디가 불편하세요? 물어보면 난 머리가 아파요 하고 얘기를 말씀을 하시고 다른 거 불편하신 건 없어요? 그러면 왼쪽 팔다리 마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거 불편한 건 없고 머리가 조금 아프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제가 이렇게 팔을 들고 환자분한테 요 팔 누구 팔이죠? 라고 물어보면 본인 팔이라고 인식을 못 하시고 제 팔이라고 얘기를 하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제 머리 아프시거나 그런 증상 없이 갑작스럽게 구토가 나타날 때도 뇌에 문제가 있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이런 증상들 있으면 놓치지 마시고 병원에 내원해 주시기 바랄게요. 증례 조금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요런 환자분들이 요런 증상들로 병원에 오셨으니까 요런 증상들 한번 보시고 요런 증상들이 내 가족이나 누군가 이런 증상들이 있는 것 같아라고 하면 제일 중요한 건 지체하지 말고 이런 증상이 있을 땐 병원으로 오시는 게 좋습니다. 37세 남자 환자분이셨고 한 일주일 전에 핸드폰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글씨 몇 개가 안 보인대요. 이렇게 노트북 그다음에
직장에서 일을 하는데도 모니터에서 특정 부분만 안 보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서 병원에 오셨고 병원에 와서 검사를 해봤더니 이렇게 후두부 쪽에 조그맣게 뇌경색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왼쪽 시야 쪽으로 안 보이는 그런 증상으로 오셨습니다. 두 번째 증례 환자분 보시면 이분은 50세 남자분이셨는데 일하다가 이렇게 키보드를 치는데 왼손에 자꾸 힘이 빠지고 키보드를 누르는데 자꾸 다른 키보드를 누르게 돼서 병원에 오셨어요. 그래서 검사를 해봤더니 이분 같은 경우는 뇌에서 우리 뇌에서 어떤 부분이 있냐면 이제 손이랑만 관련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으로 조그맣게 뇌경색이 오셔서 뇌경색을 진단했던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요 다음 분은 이제 72세 여자 환자분이셨는데 아드님이 일주일 전에 전화 통화할 때는 괜찮으셨대요. 근데 어저께 전화를 했더니 대화가 안 되고 이상한 말만 계속 하셔서 갑자기 뭐 치매가 오셨나 걱정해서 모시고 오셨었는데 검사를 해보니까 이렇게 왼쪽 뇌로 뇌경색이 와서 실어증이 있었던 것으로 이제 뇌경색을 진단했던 분입니다. 다음 분은 82세 여자 환자분이셨는데 점심 식사를 하던 중에 갑자기 쓰러지면서 왼쪽 팔다리 마비가 오셨대요. 병원에서 진찰을 하고 있는데 어디가 불편해서 오셨어요? 라고 물어봤더니 머리가 아픈 거 말고는 특별한 건 없다고 하시고 제가 이제 팔 들어서 요거 누구 팔입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의사 선생님 팔이에요 라고 얘기하셔서 요거 뭔가 문제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머리 MRI를 찍었더니 이렇게 크게 오른쪽으로 뇌경색이 왔던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왼쪽으로 마비가 왔고 왼쪽으로 무시증이 있었던 분입니다. 다음 분은 이제 62세 남자 환자분이셨는데 밤에 이제 취침하시기 전까지는 괜찮았는데 새벽 4시에 화장실 가려고 일어났더니 오른쪽 팔다리에 힘이 빠져서 넘어졌고 그 이후에는 팔다리가 들 수가 없고 혼자 걸을 수가 없어서 오셨어요.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왼쪽 팔다리 운동마비로 좌반신마비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왼쪽 팔다리 운동마비로 오셨고 검사를 해봤더니 조그맣게 뇌경색이 오셨는데 이 부분이 이제 팔다리 운동이랑 관련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여기서 한 1cm만 옆으로 가셔서 뇌경색이 왔으면 증상이 거의 없으셨을 거예요. 그 다음에 6번째 환자분입니다. 72세 여자 환자분으로 3일 전부터 하루 종일 잠만 주무신다고 해서 왔어요. 깨워도 자고 깨워도 자고 그랬고 병원에 와서 이제 외래에서 진찰을 했더니 오른쪽 팔다리가 살짝 마비는 있지만 걷거나 물건을 들 수는 있었어요. 근데 깨우질 않으면 자꾸 주무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검사를 해봤더니 이쪽 부분에 조그맣게 뇌경색이 오셨는데 여기 시상, 내부 시상이라는 부분인데 이쪽으로 뇌경색이 오시게 되면 잠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꾸벅꾸벅 조는 이런 증상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7번째 증례가 될게요. 이분은 이제 56세 남자분이시고 전날 과음하시고 오셨어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너무 어지러워서 비틀비틀거리시고 술이 안 깼나 할 정도로 계속 비틀비틀거리시고 한쪽으로 자꾸 몸이 쏠려서 오셨어요. 이분 같은 경우는 계속 토하시니까 전날 과음해서 그런가 해서 봤는데 조그맣게 이렇게 연수의 바깥쪽으로 조그맣게 뇌경색이 왔고 요것 때문에 생긴 어지러움, 균형 감각이 이상했고 토하시는 이런 증상으로 오셨습니다. 일단은 이제 이런 증상들이 많은데 저희 쪽에서는 이제 놓치지 않기 위해서 간단하게 약어로 저희들이 말씀을 드려요. FAST라고 해가지고 F는 얼굴 마비, A는 암, 팔의 마비, 그래서 한쪽 팔다리에 마비가 온 거, 그리고 S, 스피치라고 해서 말이 어눌해지거나 이상해질 때 우리가 이상한 증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T는 바로 병원에 오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가 패스트라는 거를 말씀을 드립니다. 이 패스트라는 거랑 이 증상들을 제가 설명을 드리는 이유가 뇌경색 같은 경우는 응급치료의 골든타임이 있어요. 병원에 증상 발생한 지 4.5시간 이내에 오시면 저희가 정맥, 주사로 뇌경색 치료를 할 수 있는 그런 혈전 용해제를 투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빨리 증상을 발견하시면 병원에 오시기를 권유를 드리고 있고 그 이외에 6시간에서 길게는 24시간까지도 막힌 혈관을 뚫어주는 혈전 제거술이라는 시술도 병원들에서 하고 있으니까 제일 중요한 것들은 이 막힌 혈관을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뚫어서 뇌 손상을 줄이면 그래도
뇌경색으로 인한 후유증들을 많이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빨리 뇌경색을 치료를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 이후에 이제 뇌경색을 초반에 저렇게 치료를 하고 나면요. 그 이후에는 우리가 이제 재발 방지를 위해서 항혈소판, 이제 아스피린 같은 약들을 쓰기도 하고요. 심장 혈관이 안 좋거나 아니면 심장에 이제 색전증 같은 게 생기시는 분들은 와파린이나 노악이라는 이런 약제들을 사용을 해서 꾸준히 사용을 해서 뇌경색을 예방을 하고, 이 약제들은 뇌경색 오신 분들은 평생 약을 드시면서 보시도록 할 거고요. 그다음에 고혈압이나 당뇨, 고지혈증 약은 끊지 마시고 꾸준히 복용해서 뇌경색을 앞으로도 재발하시는 걸 예방을 하시도록 권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뇌경색을 막는 3대 생활 수칙으로 제가 적어드렸는데, 거창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간단합니다. 그냥 혈압 조절하시고요, 당뇨 조절하시고, 고지혈증이 있으시면 꼭 치료하시고, 요것들을 철저하게 조절을 하시면서 금연하고 금주하고 싱겁게 드시면서 생활 습관을 조절을 하시면 우리가 뇌경색을 많이 예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유산소 운동 요거 꼭 하셔서 체력도 기르시고 요런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조절하시면서 뇌경색을 좀 막아 보시도록 할게요. 좀 길었죠? 제가 이제는 질문 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리지널 시그널님, 한방치료 자율신경 실조증 치료 중인데 신경과 가면 어떤 치료를 하는지 궁금하네요. 자율신경 실조증 같은 경우는 저희 병원 오시면 저희가 제가 치료를 크게 두 개로 말씀드리는데, 첫 번째로 해주셔야 되는 게 본인의 생활 습관, 그다음에 를 좀 조절을 하시라. 제일 중요한 건 이제 규칙적으로 생활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일정한 시간에 주무시고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고, 그다음에 항상 매일매일 조금씩이라도 운동을 해서 체력을 기르시고요. 그리고 커피나 술 같은 걸 끊어주시는 걸 제가 권유를 드립니다. 병원에 오시면 저희가 자율신경 실조증에 대해서는 수액 치료나 주사 치료를 통해서 저희가 치료를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야네님, 임신 출산에서 뇌경색 혈전 위험이 어느 정도예요? 이 임신하신 분들, 그다음에 출산 시에 우리가 뇌경색이 오시는 분들이 드물게 있어요. 이게 임신하시거나 출산기에 보시면 저희가 혈액이 좀 찐득찐득해지면서 혈전성 뇌경색이 오시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정맥을 보통은 이제 뇌경색 같은 경우 동맥을 막아서 뇌경색이 오는데, 머릿속에 있는 정맥을 막으면서 뇌 피가 잘 흘러가지 못해서 뇌 부종이 오면서 뇌경색이 오는 그런 위험성이 높기는 한데, 이게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높지는 않은데 산부인과에서 이제 생각이 지금 갑자기 안 나는데, 임신을 하시게 되면 혈당이 갑자기 올라가시는 경우들, 아니면 혈압이 너무 올라가서 임신 중독증, 요런 증상들이 생기시는 경우에 있어서는 이런 뇌경색 위험성이 좀 높아지는 걸로 돼 있어서, 임신하시거나 출산 시에 이제 두통 생기시거나 구역질 나시는 경우들, 이런 경우들은 이제 뇌경색 혈전증 같은 경우를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다음에 드레스업 다운님, 안녕하세요. 아버님께서 뇌경색 생긴 지 2년 정도 되셨고 최근에 발치 후 임플란트 진행하셨는데 3주 정도 지났는데 아직까지 문제 없으셨어요. 오른쪽 상하체 마비가 있으시나 걸을 수 있고, 요번 충치 치료하면서 신경 치료도 해야 된다고 들었는데, 혹시나 신경 쪽이라 잘못 건드렸다가 다시 재발하는 위험이 있을까 봐 임시로 떼어놨어요. 치과에선 뇌경색이랑 신경 치료랑 관련 없다고, 괜찮다고 하시는데 신경 치료해도 괜찮아요. 신경 치료랑 뇌경색이랑 관련 없습니다. 신경 치료는 그 이빨 안에 있는 신경이랑 이렇게 연결된 부분을 이제 신경을 치료하는 거고요. 뇌경색은 여기가 아니라 뇌 안의 문제예요. 다만 뇌경색 있는 분들 이제 신경 치료 때는 잘 모르겠는데, 이제 임플란트 하실 때 저희한테 오셔서 뇌경색 약 끊어도 되냐라고 물어보시는데, 간간히 치과에서 뇌경색 있으신 분들 뇌경색 약 며칠 끊고 하시자고 얘기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 뇌경색 약을 끊었을 때는 이제 하루만 지나도 뇌경색 그 약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뇌경색 발생할 위험성이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그것만 주의하시면 괜찮을 것 같고, 약 먹으면서 치료하는 거는 전혀 문제 없습니다. 그다음에 한마리 백조님, 뇌졸중 예방법이
관 관리라고 들었습니다. 스타틴 잘 먹고 고지혈증 관리하면 뇌경색 절대 걱정할 필요 없을지요? 걱정할 필요는 없는데 절대 걱정할 필요는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조절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나이가 드는 거. 우리가 나이는 다 들잖아요. 그래서 고지혈증약은 잘 드시고 계시는 거고, 그 이외에 이제 나이가 들면서 혈압이 높아지신 분, 고혈압 발생하거나 아니면 뭐 당뇨가 발생하거나 이런 경우들을 중간중간에 체크하셔서 꼭 확인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치료하시더라도 혈관이 좁아지시는 경우들이 가끔씩 있어요. 그래서 뭐 경동맥 초음파라든지 뭐 그냥 와가지고 머리 MRI 같은 거 찍을 필요까지는 없겠지만 뭐 두통이라든지 어지럼증 있으시면 오셔서 체크해 보시고 거기서 이제 무증상 뇌경색, 증상 없이 뇌경색 왔다 가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들은 단순히 스타틴뿐만 아니라 항혈소판제 이런 것들 좀 드셔서 같이 좀 예방을 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의학도서관 K1S님, 뇌졸중 걸리면 사망률이 높아지는 이유가 무엇 때문인가요? 의학 내용으로 보니까 뇌졸중이 사망률이 굉장히 높은 질환이라고 하더군요. 뇌졸중이 생기면 반신마비가 되거나 휠체어 타고 다닐 수 있다는 건 알았는데 사망률이 높은 이유는 뭔가요? 일단은 사망률이 높아지는 이유는 예를 들면 뭐 뇌경색이 왔는데 한쪽 팔다리 마비가 왔다. 조그맣게 뇌경색이 와가지고 팔다리에 마비 온 것 때문에 사망률이 높아지는 건 아니고 일반적으로 뇌경색이 오셔서 뇌가 커다랗게 뇌경색이 오는 경우 있어요. 뇌 절반이 뇌경색이 온다라든지 손의 반쪽이 뇌경색이 와서 이게 뇌가 엄청 부어요. 한 2배, 3배까지도 붓거든요. 그러면서 반대쪽 뇌를 누르면서 의식도 처지고 숨 쉬는 뇌를 누르면서 숨을 못 쉬면서 돌아가시는 경우들이 초기에 뇌경색 초기에 사망률이 발생하는 경우들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뇌경색 걸리는 경우들이 이제 반신마비도 왔지만 삼키는 게 잘 안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먹을 때 살에 들리거나 기침 나거나 이런 경우들이 그러면서 누워 계시잖아요. 그러면서 식사하시다가 사례가 걸리면서 흡인성 폐렴 오고 폐렴이 악화되면서 점점 더 나빠지면서 돌아가시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팔다리 마비되신 분들이 오래 누워 계시면 뭐 욕창이 생기시거나 그러면서 감염의 위험성도 높아지시면서 사망률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단순히 반신마비가 됐거나 휠체어 타고 다닌다고 해서 사망률이 높아지는 건 아니지만 이 기능적인 문제 때문에 다른 2차적인 감염의 위험성이 높아지시면서 사망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빨리 오셔서 치료받으시라는 이유가 이러한 증상들을 조금이나마 더 좋게, 그러니까 뇌 손상이 조금이나마 덜 오게 해서 증상을 좀 더 많이 회복을 시켜서 이런 그 후유증들을 줄여서 사망률이라든지 다른 불편한 감들을 좀 줄이기 위해서 빨리 오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봉골레 불당님, MRI에서 소혈관 허혈성 변화가 있다고 하던데 이게 미세한 뇌경색인가요? 진행되면 위험한 건지 궁금합니다. 이게 그 아까 전에 이제 대뇌 백질 변성이라고 그래서 MRI 찍었을 때 뇌가 이제 허옇게 희끗희끗하게 변하는 것들이 있어요. 저희가 뭐 그레이에 따라서 뭐 낮은 그레이든지 높은 그레이든지 이렇게 나누기는 하지만 그 소혈관 허혈성 변화 자체가 뇌경색은 아니에요. 근데 요거 잘 보면 그 안에 이제 조그맣게 뇌경색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 그런 경우들은 뇌경색으로 진단을 하지만 단순히 저 검진 같은 거 하시면 저런 경우들 막 써 있거든요. 저것만 가지고서 뇌경색이라고 얘기는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아까 전에 제가 유전성 뇌경색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카다실이라고. 요거가 이런 식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소혈관 허혈성 변화가 있는 분들인데 내 부모님이나 형제자매 중에 뇌경색이 있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병원에 가서 유전성 뇌경색에 대한 검사를 한번 받아보실 필요가 꼭 있겠습니다. 다음은 나영 단후 08님, 선생님 안녕하세요. 뇌경색이 한 번 오면 뇌 MRI에서 바로 관찰되나요? 작은 크기의 뇌경색도 발견되나요? 물론이죠. 뇌경색 오시면 뇌 MRI에서 보여요. 좀 큰 커다란 뇌경색 있어요. 뇌 한쪽 부분이 뇌경색이 크게 왔다라는 경우들은 CT에서도 보이는 경우들이 있고요. 주로 이제 뇌경색 같은 경우는 MRI로 진단을 하고 좀 커다란 뇌경색이거나 좀 오래됐던 뇌경색이라도 좀 크면 뇌경색 MRI에서도 보이고요. 근데 아주 조그맣게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정말 점처럼 오시는 분들은 그냥 MRI 찍으면 안 보이고요. 디퓨전 MRI라고 있어요. 그거를 찍으면 조그만 뇌경색도 보입니다.
급성기 뇌경색인데 일반 뇌경색에는 관찰이 되진 않고 그거 디퓨전 MRI 찍어 보시면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러블리 영숙님, 집안에 뇌경색이신 부모님이 계실 경우 자녀인 저에게도 영향이 있다면 혹시나 비상용으로 아스피린을 간직하다가 필요시 복용해도 될까요? 콜레스테롤인 것 같아요. 높아 고지혈증약 복용 중입니다. 아스피린을 저희가 이제 뇌경색 초기에 드립니다. 뇌경색 과거력이 있으신 분인데 부모님이 있는데 아스피린을 자의로 드시는 거는 좋진 않고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겉으로 드러나는 증상이 뇌경색인지 뇌출혈인지 알 수가 없어요. 아스피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쓰는 이유가 피를 묽게 해서 피가 잘 돌아서 뇌경색이 좀 덜 생기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만약에 나한테 나온 증상 자체가 뇌출혈 때문에 생긴 거라고 하면 아스피린을 드시면 뇌출혈이 더 악화가 돼서 증상이 더 나빠집니다. 그래서 비상용으로 내가 진단이 되진 않았지만 아스피린을 가지고 다니다가 증상 생길 때 먹는 거는 위험할 수 있으니까 이때는 증상 생기시면 혼자서 판단하지 마시고 병원 와서 꼭 확인하고 뇌경색인지 뇌출혈인지 보고 그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치료를 하시는 게 제일 안전합니다. 다음 작은 아빠님, 뇌 백질 양쪽에서 T2 플레어 고신호병변이 보여 소혈관 질환으로 보인다고 하는데 어떤 증상인지 궁금합니다. 아까도 한번 말씀해 주셨었는데 요 소혈관 질환, 대뇌 백질 변성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대부분은 나이가 들면 생기는 퇴행성 변화입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카다실이라고 유전성 뇌경색이 있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가족 중에 뇌경색이 있다라고 하면 병원에 오셔서 꼭 확인해 보시는 게 안전할 것 같아요. 다음은 봉골레 불닭님. 한번 뇌경색이 오면 재발 위험이 높다고 들었는데 재발을 막는 데 도움이 되는 생활 습관이 있을까요? 있죠. 이거는 아까 중요한 이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그다음에 비만, 운동 부족 이런 것들 조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있으면 약 꼭 드시고 그다음에 짜게 안 먹고 싱겁게 드시고요. 그다음에 혈당 스파이크 일으키는 그런 음식들 피해 주시고 그다음에 꾸준한 운동, 그다음에 체중 감량 요거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우라라님, 선생님 제가 몸이 안 좋을 때 정말 안 좋아요. 누워 있으면 심장 뛰는 소리가 들리고 숨쉬기도 불편하고 칵테일 한 잔 마시고 실신 전까지 간 적이 2번이나 있어요. 비온 뒤에 자율신경 실조증 영상 보니 증상이 꼭 제 얘기 같아서요. 진단을 받고 치료를 하면 삶이 좀 나아지나요? 어떤 치료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아까 다른 분도 이제 자율신경 실조증 말씀해 주셨는데 가능성 있습니다. 다른 검사는 심장 쪽이라든지 그다음에 폐 쪽이라든지 확인을 한번 해보셔야겠지만 거기서 괜찮고 자율신경 실조증 저희 이제 자율신경 실조에 대해서 검사도 하는데 이상 있으시면 오셔서 치료하시면 되고요. 수액이나 주사 치료들 있거든요. 그거 하시면 많이 좋습니다. 다음은 JJJ 오리지널님. MRI상 이상이 없는데도 어지럽고 멍한 증상이 지속되면 어떤 검사를 추가로 해보는 게 좋을까요? 단순 MRI만 하신 건지 아니면 MRI 이제 뇌만 보는 검사고 MRA라고 혈관 보는 검사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혈관이 좁아져서 어지러움을 느끼고 이런 분들이 있고요. 방금 말씀드린 자율신경 실조랑 관련된 증상들에 대해서 검사를 해보거나 일자목 있는 경우들도 이렇게 되시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이제 우울증 있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어서 병원 오시면 저희가 다양한 검사들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러블리 영숙님 아까도 해주셨네요. 유전성 검사는 대략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요거는 이제 피 검사로 저희가 유전자 검사를 하는데 피 뽑는 거는 금방 합니다. 따끔하고 뽑는 데는 몇 초죠. 근데 이제 검사 결과가 나온 데는 보통 이제 한 달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유전자 분석하고 나오는데 한 달 정도 걸립니다. 그 다음에 나영 단후 08님. 선생님, 백질 변성은 나이가 들면 생긴다고 하셨는데 노화로 몇 세부터 생길 수 있을까요? 요게 정확하게 몇 살부터 생긴다는 아닌데 40대부터 생기시는 분들도 있고요. 근데 이렇게 40대 정도 생기시면 단순 대뇌 백질 변성보다는 유전성 뇌경색 같은 카다실이라는 병을 조금 더 생각해 보시고 보통 이제 60세 이후에 생기시는 경우들이 좀 많죠. 다음은
이제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요거 하나만 좀 띄워 주실까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것만 기억해 주세요. 첫 번째, 뇌경색은 시간과의 싸움이네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증상도 말씀을 드리고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려요. 제일 중요한 거는 시간과의 싸움이고, 요 짧은 시간 안에 오시면 저희들이 거의 후유증 없이 완벽히 회복하신 분들도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다양한 증상들이 있다면 증상 발견하고 조금 더 지켜볼까? 아니면 증상이 좋아졌으니까 좀 나중에 가볼까? 라는 생각하지 마시고 바로 병원에 오셔서 치료를 꼭 받으시기 바랄게요. 뇌경색은 갑자기 발생한 증상이에요. 제일 중요한 겁니다. 갑자기 한쪽 팔다리가 마비가 됐거나, 갑자기 말이 안 나오거나, 갑자기 어지럽거나, 아니면 얼마 전에 갑자기 생겼던 증상들이 있다라고 하면 미루지 마시고 병원에 바로 오셔서 확인하시고 증상을 최소화하게, 그다음에 재발도 줄일 수 있게 한번 꼭 오시도록 바라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패스트, 얼굴, 팔다리, 말. 이거 꼭 기억하시고 바로 병원에 오셔서 꾸준하게 저랑 같이 예방도 하시고 치료도 하시고 관리하시면서 건강한 삶을 지키시길 바랄게요. 이제 추운 겨울입니다. 증상들 많이 생기실 수 있으니까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이런 증상이 있는지 잘 살펴보시고, 그다음에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내원하시면 제가 친절히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